이 아이 몸값은 열량이요. 중매쟁이 노파의 목소리가 사랑채에 울려 퍼졌습니다. 11살 소녀는 마루 밑에 웅크리고 앉아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무명 저고리를 뚫고 들어왔지요. 열량이라니 그건 너무 비싸오. 고작 11살짜리 계집애인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녀는 마루 틈새로 그림자를 훔쳐보았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키 큰 사내가 숙모와 마주 앉아 있었지요. 얼굴이 곱고 글까지 안다 하니 귀신 신부로 딱 알맞지 않겠소? 소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귀신 신부란 병든 사람이 죽기 전에 혼인을 치러 애군을 떨치려는 미신이었습니다. 어린 계집아이를 신부로 맞이하면 병자의 목숨이 연장된다는 허황된 믿음이었지요. 소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6살 때 아버지마저 잃은 뒤로 이미 눈물샘이 말라버렸으니까요. 숙모는 소녀를 걷어준다며 온갖 구박을 일삼았고 매일같이 우물물을 길어 나르게 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겨울 우물물은 소녀의 작은 손을 얼어터지게 만들었지요. 그렇다면 은자 8량에 합의하겠소.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소녀는 마루 밑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틈새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고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럼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심청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을 향해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 3년째 가뭄이 들어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양반 마을에서조차 곡식을 아껴 먹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지요. 거리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굶어 죽는 이가 하루에도 수십 명씩 나왔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향이었습니다. 본래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학식이 있는 선비였고 어머니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에 낙방했지만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갔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들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서당은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일거리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뒤를 따랐지요. 향이는 단 2년 만에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향이는 아버지의 형님인 백부댁에 거두어졌습니다. 숙모는 겉으로는 불쌍한 조카를 돌본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향이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우물물을 길어 날랐지요. 손이 얼어터져도 쉴 수 없었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도 향이는 부엌에서 구수한 누룽지 냄새를 맡으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것은 향이의 몫이 아니었지요. 숙모가 준 것은 차가운 죽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죽마저 묽어서 쌀알이 몇 개 보이지 않았습니다. 향이가 4살이었을 때 일입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쌀 한 줌을 향이에게 먹이고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고 방 안은 얼음장처럼 추웠지요. 향아, 어미는 잠깐 눈을 붙일게. 너는 착한 아이니까 울면 안 된단다. 아버지께서 곧 돌아오실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향이는 어머니 곁에 누워 작은 손으로 어머니 손을 꼭 잡았지요.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향이는 자신의 작은 입김으로 어머니 손을 녹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미 추워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향이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향이를 꼭 안아주었을 뿐이지요. 어머니의 품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흘 밤낮을 통곡했고 향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서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으니까요. 다만 어머니가 더 이상 향이를 안아주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향이를 데리고 백부댁 사랑채에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책을 읽으며 향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지요. 향이는 한 번 본 글자는 잊어버리지 않는 신기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향이의 재능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향아, 너는 총명하구나. 그를 알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단다. 하지만 2년 뒤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밥도 먹지 않던 아버지는 점점 야위어 갔고 결국 어머니 곁으로 떠났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숙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이제 거저 먹는 입 하나가 늘었구나. 내가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 알겠느냐? 숙모는 향이에게 부엌일을 시켰습니다. 6살 아이의 손으로는 무거운 물동이를 들기 어려웠지만 향이는 이를 악물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물을 쏟으면 숙모에게 회초리를 맞았으니까요. 등짝에는 늘 회초리 자국이 있었고 가끔은 피가 맺히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우물가는 지옥이었습니다. 두레박을 당기는 새끼줄이 얼어붙어 향이의 작은 손바닥에 피가 맺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귓불을 때리면 따끔거림이 뼈속까지 스며들었지요.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사촌 오빠들은 향이를 놀렸습니다. 특히 첫째 사촌 오빠는 심했습니다. 거지 주제에 밥은 축내고 우리 어미가 안 계셨으면 너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을 거다. 감사할 줄 알아라. 너 같은 계집애는 커서 종으로나 팔아야지. 둘째 사촌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얼굴이나 곱지 않으면 팔지도 못했을 거야. 그나마 얼굴값은 하겠구나. 향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다만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남긴 말을 되뇌었지요. 향아, 세상이 너를 업신여겨도 내 안의 빛을 잃지 마라. 언젠가는 내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밤이면 향이는 아버지가 남긴 책을 몰래 읽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의 의지에 글자를 읽었지요. 눈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책을 읽는 것만이 향이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향이는 11살이 되었고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눈은 맑은 샘물 같았지요. 눈썹은 버들잎처럼 가늘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게다가 몰래 글을 익혀 사서삼경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숙모는 향이를 보며 욕심이 생겼습니다. 향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며 계산을 했지요. 저 얼굴에 글까지 안다니 부잣집에 팔면 큰 돈을 받겠구나. 첩으로 팔아도 좋고 귀신 신부로 팔아도 좋겠어. 어느 날 중매쟁이 노파가 숙모를 찾아왔습니다. 노파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혼처를 중매하는 일을 했지요. 하지만 그 중에는 귀신 신부 같은 불길한 중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님, 좋은 혼처가 하나 있사옵니다. 30리박 부자 최영감이 병환이 깊어 귀신 신부를 찾는다 하옵니다. 11살에서 13살 사이 계집아이면 은자 10량을 주겠다 하니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소?
숙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열량이면 쌀백가마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사촌 오빠들 장가도 보내고 집도 수리할 수 있었지요. 우리 집에 딱 맞는 아이가 있지요. 조카딸인데 부모 없는 고아라 거칠 것이 없소. 얼굴도 곱고 나이도 딱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선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중매수고비로 두냥은 받아야 하겠소. 그야 당연하지요. 그날 밤 향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그때 숙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향아, 좋은 소식이 있다. 내일 모레면 내가 시집을 간다. 향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불씨를 쥐던 부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향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귀신 신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지요. 병든 사람과 혼인을 치른 뒤 그 사람이 죽으면 신부도 함께 묻히거나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하면 산채로 무덤에 함께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향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새도록 아버지가 남긴 책을 펼쳤습니다. 낡은 사서삼경이었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 책을 향이에게 남기며 말했습니다. 향아, 이 책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단다. 어려울 때 이 책을 읽거라. 옛 성현들의 말씀이 길을 알려줄 것이다. 향이는 6살 때부터 몰래 글을 익혔습니다. 사촌 오빠들이 서당에 갈 때 담 너머로 훔쳐보며 천자문을 외웠고 밤에는 아버지 책을 읽었지요. 신기하게도 향이는 한 번 본 글자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책장이 그대로 머릿속에 새겨지는 것 같았지요. 11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논어와 맹자를 다 읽었고 사마천의 사기까지 섭렵했습니다. 특히 역사 속 지혜로운 여인들의 이야기를 좋아했지요. 제갈량의 부인 황호령, 당나라 측천무후, 신라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읽으며 향이는 생각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혜만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 달빛이 서리처럼 차갑게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향이는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하셨지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이는 다락방 구석에 숨겨둔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보따리를 풀자 낡은 책 한 권과 함께 작은 옥비녀가 나왔습니다. 비녀와 함께 누런 종이에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옥비녀는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밝은 초록빛 옥에는 학 한 마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달빛에 비춰보니 옥 속에서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비녀를 향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향아, 이 비녀는 내 어머니가 양반 규수 시절 받았던 것이란다. 내 외할아버지는 삼정승을 지내신 명문가의 어른이셨지. 하지만 어머니는 신분을 버리고 나와 혼인했다. 외가에서는 인연을 끊었지만 이 비녀만은 어머니가 간직하셨단다. 향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양반가의 규수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지만 외가와는 인연이 끊겼고 어머니는 가난한 선비와 혼인하여 고생하다 돌아가셨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향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비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비와 내 어미는 언제나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 비녀를 보거라. 학은 천리를 날아도 길을 잃지 않는다. 너도 그러하거라.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혜롭게 헤쳐나가거라. 책 속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린 족보였지요. 거기에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영의정을 지낸 김문경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어미의 본명은 김수련이다. 김문경 대감의 셋째 딸이었지. 비록 인연은 끊겼지만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다. 향이는 옥비녀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도 그러해야겠습니다. 어머니의 피가 흐르는 이상 나는 비천하지 않습니다. 이틀 뒤 가마가 백부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붉은색 천으로 장식한 가마였지만 그 속에서는 쥐가 우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가마였지요. 가마를 메고 온 군사들도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숙모는 향이에게 헌 치마 저고리를 입히며 말했습니다. 치마에는 기운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저고리는 색이 발에 있었지요. 오늘부터 내가 부자 영감의 신부다. 순순히 말 잘 듣고 복이나 빌어라. 혹시라도 도망치려 하거나 말썽 부리면 내가 너를 찾아가서라도 혼을 내줄 줄 알아라. 알겠느냐? 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저들은 나를 어린아이로만 보지만 나는 사서삼경을 7번이나 읽었습니다. 역사 속 지혜로운 사람들의 계책을 모두 익혔지요. 저 영감이 누구든 나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굴욕을 갚을 것입니다. 가마 안에서 향이는 품에 옥비녀와 족보를 감추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싸서 저고리 속에 넣었지요.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나무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향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고 구름 사이로 해가 숨었습니다. 길은 험했고 가마는 덜컹거렸지요. 향이는 가마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지혜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사흘을 가마에 흔들려 향이가 도착한 곳은 커다란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에는 최자가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었지요. 최부잣집이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튼튼했으며 대문 앞에는 돌사자가 양쪽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인이 가마문을 열었습니다. 향이가 내리자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도련님 귀신 신부란 말이가? 아이고 불쌍도 하지. 저리 어린 것을. 그래도 얼굴은 곱네. 이렇게 예쁜 아이를 귀신 신부로 쓰다니. 쉿, 조용히 하게. 안주인마님께서 들으시면 큰일 나네. 향이는 고개를 들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랑채, 안채, 행랑채가 모두 갖춰진 부잣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었고 연못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지요. 하지만 집안 곳곳에서 풍기는 냄새는 묘했습니다. 약재 끓이는 쓴 냄새와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이든 하녀가 향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아가씨. 안주인마님께서 기다리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안채로 들어가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기름 먹은 장판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벽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춤을 추었지요. 복도 양쪽으로는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향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으니까요. 다만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언젠가 이 정보가 쓸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안채 대청마루에 한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어 보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매의 눈 같았습니다. 부인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비녀가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내가 귀신 신부로 온 아이냐?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겨울바람 같았지요. 향인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예, 마님. 소녀향이라고 하옵니다. 향이라. 이름은 곱구나. 잘 들어라. 우리 아들 병수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의원들이 모두 손을 놓았지. 점쟁이가 말하길 어린 신부를 맞이하면 애군이 풀린다 했다. 내 역할은 혼례를 치르고 아들 곁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만 하면 된다. 알겠느냐? 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은 향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눈빛이었지요. 얼굴은 곱구나. 하지만 너무 말라 보인다. 먹을 것이 부족했나 보구나. 하녀야, 이 아이에게 밥을 먹여라. 혼례는 3일 뒤다. 그 전까지 몸을 추스르게 해라. 하녀가 향이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춥고 좁았지만 백부댁 다락방보다는 나았지요. 아궁이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고 방바닥은 따뜻했습니다. 하녀는 향이에게 따뜻한 밥상을 내왔습니다. 아가씨, 많이 드시게나. 3일 뒤면 큰일을 치러야 하니 기운을 차려야 하네. 하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상에는 따뜻한 쌀밥과 된장찌개, 나물이 놓여 있었지요. 향이는 5년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향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창문 틈새로 들어와 방바닥을 비췄지요. 향이는 몸을 일으켜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깥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채 방향에서였지요. 향이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마루를 따라 걸었습니다. 맨발로 디딘 마루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향이는 참았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사랑채 창문 밑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십시오. 저는 혼례를 치르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병든 도련님이었지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병수야, 이것이 다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함이다. 점쟁이가 분명히 말했다. 어린 신부를 맞이하면 애군이 풀리고 내 병이 낫는다고. 내가 죽으면 이 집안은 어찌 되겠느냐? 하지만 어린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 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겨우 20살이 아니냐? 아직 장가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무슨 오래 살았다는 말이냐? 향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도련님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함께 양심의 가책이 담겨 있었지요. 착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는 제 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입 닫혀라. 내가 죽으면 이 집안은 끝이다. 너는 우리 최 가문의 유일한 대를 이을 자식이 아니냐. 내 형님도 돌아가셨는데 너마저 죽으면 이 집안은 누가 있겠느냐. 향이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형님이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했지요. 언제, 어떻게 돌아가신 것일까요? 향이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도련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로구나. 저를 걱정하고 계시니. 하지만 안주인은 이상합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향이는 하녀에게 부탁했습니다. 어젯밤 향이에게 밥을 가져다 준 그 하녀였지요. 제가 도련님을 뵙고 싶습니다. 혼례 전에 한 번만이라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안주인마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혼례 전까지는 신랑 신부가 만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련님께 전해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도련님 병을 낫게 해드릴 방법을 알고 있다고요. 하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아가씨께서 의술을 아시나요? 제 아버지는 의원은 아니셨지만 약초에 대해 많이 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요. 도련님 병의 증상을 듣고 어떤 약초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반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향이는 도련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무언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주인마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가씨께서 도련님 병을 낫게 해드릴 수 있다면 안주인마님께서도 허락하실지 모르겠네요. 오후가 되자 하녀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기쁜 표정이 어려 있었지요. 안주인마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짧게 만나야 한답니다. 1시경, 그러니까 30분 정도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향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것입니다. 사랑채 방문이 열렸습니다. 향이가 들어서자 병상에 누워있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지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귀신 신부로 온 아이냐? 도련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향이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예, 도련님. 소녀향이라고 하옵니다. 도련님의 쾌차를 빕니다. 향이라. 어린 나이에 이런 곳까지 와서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구나. 향이는 고개를 들어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요. 향이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어떤 병을 앓고 계신지요?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다. 갑자기 열이 나고 기운이 없어졌다. 밥맛도 없고 밤이면 식은땀을 흘린다.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다. 의원들이 와서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책에서 읽은 병의 증상과 비슷했지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도련님, 혹시 평소에 드시는 음식이나 약이 있으십니까? 안주인마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어머니께서 몸에 좋다며 매일 약재를 다려주신다. 검은색 탕약인데 쓴맛이 난다. 아침 저녁으로 한 사발씩 먹는다. 향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그 약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약초가 들어가는지요? 도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른다. 어머니께서 직접 다리시니까. 다만 쓴맛이 나고 검은색이었다. 목 넘김이 까칠하고 마신 뒤에는 속이 좀 메스꺼웠다. 향이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책에는 약초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지요. 검은색 탕약에 쓴맛이 나고 속이 메스꺼운 것은 독초의 특징이었습니다. 도련님,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그 약을 드신 뒤에 더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약을 먹은 뒤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지 않으셨는지요? 도련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구나. 처음 병이 났을 때는 그리 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약을 달여주신 뒤부터 점점 더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좋은 약이라고 하시니 계속 먹었다. 향이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안주인이 도련님에게 독을 먹이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해보거라. 내가 나를 도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 저녁 안주인마님께서 가져오시는 약을 드시지 마시고 몰래 소녀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소녀가 그 약이 정말로 도련님께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혹시 어머니께서 나를? 향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책에서 배운 바로는 도련님의 증상이 독초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합니다. 확인해 보고 싶을 뿐입니다. 도련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리하마.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약을 먹을수록 더 아픈 것이. 그날 밤 하녀가 향이 방에 작은 사발을 가져왔습니다. 도련님이 보낸 약이었지요. 향이는 사발을 받아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쓴 냄새와 함께 묘한 비린내가 났습니다. 향이는 손가락으로 약을 살짝 찍어 혀에 대어 보았지요. 순간 혀가 얼얼해지면서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조금 저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자라는 독초다. 소량으로는 약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기운을 빼앗는다. 아버지의 책에 적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부자는 바람을 다스리고 통증을 먹게 하는 약초였지만 과하면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약해지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초였지요. 향이는 약을 조심스럽게 다시 사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주인이 일부러 도련님에게 독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자신의 아들을 왜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다음날 향이는 몸종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하녀는 이 집에서 30년을 일했다고 했으니 집안 사정을 잘 알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도련님 말고 다른 자식은 없으신지요? 어젯밤 안주인마님과 도련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형님이 계셨다고 하더군요. 하녀는 주위를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것은 집안의 슬픈 일이랍니다. 원래는 도련님 위로 첫째 아드님이 계셨답니다. 총명하고 건강한 분이셨지요. 하지만 5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지요. 그때부터 안주인마님께서 이상해지셨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향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하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 3달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증상이 지금 둘째 도련님과 똑같았다고 하더군요. 열이 나고 기운이 없고 식은 땀을 흘리고 손발이 저리고요. 의원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답니다. 향이는 몸서리가 쳤습니다. 안주인이 첫째 아들도 독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려 할까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죽일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안주인마님께 다른 가족이 계십니까? 친정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친정이 대단한 양반가십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영의정을 지내셨다 하더군요. 성은 김씨이시고 이름은 문경이라 하셨답니다. 향이는 무릎을 쳤습니다. 김문경? 바로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주인과 향이의 어머니는 자매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답니다. 안주인마님 친정에서 빚이 많다는 소문이 돌았답니다. 영의정을 지냈지만
말년의 사업에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으셨다고 하더군요. 안주인마님께서 자주 친정에 돈을 보내신다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향인은 마침내 안주인의 계획을 알아차렸지요. 안주인은 최 가문의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들이 죽으면 재산은 모두 안주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재산을 가져가 친정의 빚을 갚을 수 있었지요. 첫째 아들을 독살한 뒤 이제 둘째 아들까지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악한 여인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도련님을 구해야 합니다. 향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11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주인은 영의정의 딸이고 향인은 그저 팔려온 고아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향인은 품속의 옥비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지요. 자신도 김문경의 외손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어머니가 가문에서 쫓겨났지만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향인은 낡은 혼례복을 입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였지만 색이 발에 있었지요. 머리에는 족두리를 썼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도련님은 병상에 누운 채 혼례를 맞이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향인은 안주인을 주시했습니다. 안주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지요. 이제 귀신 신부를 들였으니 도련님이 죽어도 핑계를 댈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귀신 신부가 애군을 다 가져가지 못해서 도련님이 죽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식이 끝나자 안주인이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발에는 검은 탕약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병수야, 오늘은 좋은 날이니 약을 2배로 먹어야 한다. 이제 신부도 맞이했으니 빨리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도련님이 사발을 받으려 하자 향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단호하게 움직였지요. 마님, 잠시만요. 안주인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무엇이냐? 감히 어린 것이 어른 일에 끼어드느냐? 마님, 소녀가 그 약을 먼저 살펴보아도 되겠습니까? 도련님께서 드실 약이니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슨 버릇없는 소리냐?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내가 달인 약을 의심하느냐? 향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그 약에는 부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순간 안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숨을 죽였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부자가 들어있으면 어떻다는 게냐? 안주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척했지요. 향인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자는 소량으로는 약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도련님께서 앓고 계신 병은 병이 아니라 천천히 쌓인 독 때문입니다. 마님께서는 6개월 동안 매일 도련님께 부자를 먹이셨지요.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이. 도련님이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제게 독을 먹이신 겁니까? 안주인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것의 헛소리를 믿느냐? 내가 무엇을 안다고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내가 왜 내 아들에게 독을 먹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향인은 품에서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비녀는 은은하게 빛났지요. 마님, 이 비녀를 보십시오. 이것은 소녀 외할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것입니다. 학이 새겨진 이 비녀는 영의정 김문경 대감댁의 표식이지요. 대감댁 딸들만 받는 특별한 비녀입니다. 안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문경이라니?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마님의 친정아버지이기도 하시지요.
소녀의 어머니 이름은 김수련이옵니다. 마님의 막내 동생이셨지요. 소녀의 어머니와 마님은 자매입니다. 그래서 소녀는 마님의 친정 내력을 알고 있습니다. 향이는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그린 족보였지요. 거기에는 김문경의 세 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딸 김수아, 둘째 김수정, 셋째 김수련. 안주인은 김수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소녀가 비록 어리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왜 도련님을 죽이려 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친정의 빚 때문이지요? 이 집안 재산을 차지하여 친정 빚을 갚으려 하신 것입니다. 도련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약한 몸이었지만 분노가 힘을 주었지요. 어머니, 정말입니까? 형님도 같은 방법으로? 안주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동안 쌓아온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서해다오, 병수야. 친정의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른다. 친정에서는 매일 돈을 요구했고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도련님은 충격에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형님도 같은 방법으로? 안주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고 누군가 관아에 달려가 알렸습니다. 도련님은 즉시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어머니였지만 용서할 수 없는 죄였지요. 안주인은 재판을 받았고 두 아들을 독살하려 한 죄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섬으로 유배되어 평생 돌아올 수 없게 되었지요. 최 가문의 재산은 모두 도련님에게 돌아왔습니다. 향이는 도련님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독을 끊자 도련님은 서서히 건강을 되찾았지요. 향이는 매일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였고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석 달 뒤 도련님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기운이 넘쳤지요. 도련님은 향이에게 말했습니다. 향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비록 귀신 신부로 왔지만 너는 진짜 내 신부가 되어주겠느냐? 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다. 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향이는 16이 되었고 도련님과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혼례였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도련님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향이는 현명한 부인으로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향이는 외가인 김씨 가문과도 인연을 되찾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외삼촌들이 향이를 반겼지요. 어머니가 가문을 떠났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더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향이는 이제 26이 되었고 두 아들과 한 딸을 두었습니다. 도련님은 높은 벼슬에 올라 정삼품 당상관이 되었지요. 어느 날 향이는 낡은 옥비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는 새 비녀가 많았지만 이 낡은 비녀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지혜와 용기로 위기를 이겨냈지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막내딸이 향이 곁으로 왔습니다. 어미, 무엇을 보세요? 이 비녀란다. 내 할머니께서 주신 비녀지. 이 비녀가 어미의 목숨을 구해주었단다. 정말이에요? 어떻게요? 향이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1살에 귀신 신부로 팔려왔던 이야기를, 지혜로 악한 안주인을 물리쳤던 이야기를 말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한다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향인은 11살 어린 나이였지만 책에서 배운 지식과 용기로 자신과 도련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지혜와 품이었고 그것이 향이를 구했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안주인은 탐욕 때문에 자식들을 해치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유배되었습니다. 반면 향이는 지혜와 용기로 새로운 삶을 얻었지요. 진심과 지혜는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지 말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